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지난달 16일 독도 경비 총책임자인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한 것은 2009년 강일학 경찰청장 이후 12년 만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를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차관 공동회견도 불참하는 만행을 저질렀죠. 그 후 일본의 만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 집권 자민당이 한국에 대한 제재와 대항 조치 등을 검토하는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 신문은 한국 대응팀에서는 강제동원 소송과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경제 제재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이 최근 한국 대응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창룡 경찰청장의 최근 독도 방문과 관련해 일본 자민당 외교부에 내 설치된 대응조치 검토팀이 8일 첫 회의를 열고 내년 여름까지 구체적인 대항책을 중간 정리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습니다. 이 검토팀의 좌장인 사토 마사이사 자민당 외교부회의장은 첫 회의 후 기자들에게 정부 측에 주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도 정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토 회장은 일본 정부가 거듭해서 자제를 요구했는데도 김 청장이 지난달 독도에 상륙했다고 비판한 뒤 항의하는 것뿐 아니라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국 측에는 다른 여러 문제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대책을 만들어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한국 대응팀 신설은 현재 한일 관계의 심각성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한국 대응팀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독도를 지킬 위그선의 상용화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사천 소재 아론 비행선박 산업이 세계 최초로 위그선 선급 증서를 발급받아 위드선의 국내 운항은 물론 수출 산업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위그선은 비행기 형태로 바다 위를 비행하지만 수면 고도 150m 이하로 비행하는 경우 국제해사기구와 해양수산부에 의해 선박으로 분류됩니다. 위드선은 지금까지 중국, 핀란드, 러시아, 미국, 독일 등에서 군사용으로 일부 건조되었으나 상용화된 적은 없습니다. 위드선 건조 전문업체로 설립된 아론 비행선박은 지난 13년간 50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자하여 M80 위드선 모델 개발에 성공했고 해양수산부 안전검사 기준을 통과하여 세계 최초 선급 인증 위드선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위드선 상용화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한국의 위드선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진행해왔으며 특히 위드선의 안전검사 기준을 제정하고 국제해사기구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 해사기술 선도국으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아론 비행선박 산업은 여객 수송용 8인 승급 M80 모델을 내년부터 울릉도 노선에 우선 취항시킬 예정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도서주민들이 뱃멀미 없이 편안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해상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위드선 산업은 단순히 위드선을 건조하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위드선 조종사 등 운항 관련 산업과 동반 성장돼야 하므로 위드선 건조인 제조 산업과 운항 등 3차 서비스 산업의 동반 성장이 가능해 2, 3차 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현욱 대표는 이번 선급 인증을 계기로 올해는 조종사 양성과 위드선 실증에 주력하여 본격적인 상용화에 대비하겠다. 향후 20인승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대량 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위드선의 건조 및 운항에 관한 플랫폼의 세계적 선점은 위드선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 표준이 됨으로써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드선은 세계 수요가 1만 5천 척 이상으로 34조 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드선 건조 산업을 육성하면 차세대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화가 가능하고 이미 스페인, 덴마크,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구매 의향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순수 독자 기술로 만든 위드선이 인도네시아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회 상원의원 대표사 절단, 교통정책 전문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참사관 등 일행 12명이 아론 비행선박 산업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인도네시아 국회 상원 사절단이 한국 위드선의 도입 및 기술협력 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오면서 이뤄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위드선의 제품과 생산 공장 시설 등을 직접 눈으로 보고
운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싶다는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아론 비행선박산업은 이번 방문으로 위그선 생산과 조종사 양성을 위한 국제조종훈련센터 설립, 그리고 위그선 정비체계 구축 논의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도네시아가 수도 이전 계획에 따라 위그선의 도입 및 운영과 관련된 각종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1만 7천여 개의 섬을 갖고 있어 위그선 수요가 2천여 척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론 비행선박산업 관계자는 이번 인도네시아 국회 상원 사절단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형 위그선의 우수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수주로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천시도 인도네시아 국회 상원의원 대표사 절단, 교통정책 전문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참사관 등의 방문에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함께 UAE, 사우디 등 중동 시장을 겨냥한 한국 위그선 수출을 위해 내년 1월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2022년 한국 우수상품 전시회에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편 위그선은 원래 구소련이 개발한 선박입니다. 비행기의 형상을 하고 수면 위에 살짝 떠서 고속으로 항해하는 방식의 배와 비행기를 섞은 이동수단이죠. 소련이 제작한 위그선은 에크라노플랜 KM, 룬급 에크라노플랜 등 다양하게 존재했습니다. 룬급만 봐도 당시 나토가 정찰 위성을 통해 카스피해를 보다가 웬 특이한 거대 궤비행체가 수면에서 떴다가 고속으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카스피해의 괴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소련이 이걸 개발한 이유는 당시 부족했던 해군의 수송 능력과 빠른 제해권 장악을 위한 전략 보급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룬급의 경우 동체 위쪽에 달린 6개의 미사일 발사대를 통해 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 룬급의 크기가 크다 보니 여기에 들어가는 대함 미사일도 4.5톤에 400kg에 가까운 폭약이 들어가는 일격에 항공모함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을 만한 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위그선 자체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선 운용과 관리 절차가 매우 까다로웠는데요. 위그선은 전통적인 선박과는 달리 수상 비행기와 같은 외형과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선박 운항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공기 면허 획득에 가까운 훈련과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운항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조종사 선발부터 난항을 겪었었죠. 그리고 높은 파도가 불거나 악천 후에는 비행이 불가능했고 특유의 형상과 수면에서 둥둥 뜨는 게 아니라 수면 위쪽에서 날개의 양력을 받아 공중부양해서 항해를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고속으로 가다가 파도를 만나면 그대로 침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과학자들이 굳이 위그선에 집착하는 이유는 선박과 항공기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박은 속도가 느리지만 비행기처럼 별도의 활주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비행기는 속도가 빠르지만 부대 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위그선은 비행기처럼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도 활주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헬리콥터와 비교해도 연료 소모량은 적고 적재량은 많습니다. 위그선이 물 위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지면 효과 때문입니다. 일반 비행기는 공중에 뜨는 양력을 만들기 위해 양 날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때 공기와 날개가 부딪히면서 날개 주변으로 공기의 소용돌이가 생겨나 마찰이 증가합니다. 반면에 수면이나 지면과 가까이 날게 되면 비행체와 지면 사이에 공기가 갇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비행체의 아랫부분은 윗부분보다 상대적으로 공기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압력이 증가합니다. 공기 압력이 증가하면 날개에 발생하는 와류가 줄어들면서 비행 성능이 좋아집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위그선의 경우 휘발유 200리터로 800km의 운항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며 연료 소모량이 동급 선박이나 항공기의 30에서 50%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여객선과 보급선의 시장 규모는 연간 1조 원 수준으로 위그선은 이 중 15% 이상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성공적으로 위그선을 수출하면 이후에도 다른 나라로의 수출을 계속한다면 세계에 한국의 위그선이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위그선을 만들며 일본의 만행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도 등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해군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본이 연일 독도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는 가운데 해병대사령부는 경북 포항시 호텔 마린에서 김태성 사령관 주관으로 제15회 해병대 발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이날 심포지엄에는 전현직 해병대 주요 장성, 군사안보 전문가, 해병대 발전자문위원 스티븐 R. 러더, 미 평양해병부대 사령관 등 미 해병대 주요 지휘관 이강덕 포항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스콧 M. 콜팅 미 제1해병 비행사단 부사단장은 해병대 항공단 창설을 맞아 한미 해병대 항공 전력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미 해병대의 역사적 뿌리와 유대 관계는 매우 깊다라며 이에 한미 해병대 항공 전력을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미동맹을 세계에 한 번 더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해병대가 48년 만에 항공단을 부활시켰습니다. 포항해병대 1사단에서 열린 창설식에는 이례적으로 미 해병 장성들까지 참석해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48년 만에 재창설된 해병대 항공단은 내후년까지 마리온 28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항공단 창설식에는 스티븐 러더 미 태평양 해병사령관과 제임스 비어맨 제3해병기 동군사령관 등 인도 태평양 지역 미 해병 장성들도 이례적으로 여러 참석했습니다. 미 제2해병 비행사단 부사단장 스콧 콜티든 항공단이 창설됐으니 항공전력을 포함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이 재개되어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는 미국은 원정 작전이 가능한 한국 해병대의 전력 강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미국은 한국 해군의 능력을 인정해왔습니다.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과 미 해군 사령관의 접견 당시에 부 총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장병들을 변함없이 지휘하는 도널리 사령관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으며 이어 한미동맹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강력한 혈맹으로 영내 안정과 평화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강조하며 한국과 미국은 결코 분리되거나 깨질 수 없는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며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갖추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주한 미 해군 사령부가 미 해군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미 해군 간 핵심 소통 채널 역할을 수행하고 빈틈없는 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도널리 사령관은 한미 해군의 유기적인 협력은 양국 해군의 연합 협조 체계 발전과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 협력을 통해 양국 해군 간 건설적인 미래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미 해군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한 동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독자적 기술로 개발한 위그선은 일본에게 분명히 위협적인 존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야욕을 멈추지 못해 결국 역풍을 맞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 국빈 방문을 마쳤습니다. 2020년 3월에 국경을 폐쇄한 후 이번에 개방한 호주가 해외 정상으로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처음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양국 정상은 올해만 해도 6월 G7, 10월 G20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호주 측에서 만나는 계기마다 와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국빈 방문을 한 것입니다. 이번 호주 방문에서는 좋은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왔는데요. 첫 번째로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K9 자주포가 호주로 수출됩니다. 방위사업청은 13일 K9 생산업체인 한화 디펜스가 호주 획득관리단과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K9 자주포 30문 약 9,300억 원 규모를 구매할 예정으로 역대 K9 수입국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이 밖에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문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는 한국을 포함해 8번째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호주와의 계약 전 K9 자주포는 한국을 제외한 6개 국가에 약 600여 문이 수출돼 전력화 중이었고 이번 계약을 통해 호주는 7번째 수출국이 됐습니다. 한편 방사청은 호주 캔버라에서 한호주 방위산업과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앞서 한국과 호주는 2001년 8월 양국 국방부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2011년 8월 효력이 만료됐습니다. 한호주 수교 60주년 기념과 조직 개편 등 변화된 환경에 따라 새 양해각서를 체결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지난해 3월부터 한국과 호주 간 실무협의와 법무 검토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한국과 호주는 방산협력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다시 정례화하고 정부 차원의 방산 수출 지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은호 방사청장은 한호주 양해각서 서명 및 K9 자주포 계약을 통해 양국의 K9 자주포에 대한 상호 운용성을 기반으로 무기체계 간 합동성을 증진하는 방안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호주와의 K9 계약의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졌는데요. 특히 오는 6월 예정된 최대 10조 원 규모의 호주군 차기 궤도 장갑차 수주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 디펜스는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공급을 위해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생산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국내 방산기업이 해외 현지에 별도의 생산 거점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리처드 조 한화 디펜스 호주법 인장은 오랜 노력 끝에 호주군에 K9 자주포를 공급하는 뜻깊은 결실을 맺어 영광이라며
앞으로 호주 육군의 전투력과 자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호주 현지 협력사들과 함께 적기 납품 등 약속된 사항들을 빈틈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화디펜스가 이번에 호주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영국 등 글로벌 선진국의 자주포 입찰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호주는 정치, 외교, 안보 차원에서 미국, 영국 등 선진 서방 국가와 묶여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나라라면서 이번 계약을 통해 내년 영국 자주포 수출 사업이나 미국 신형 자주포 개발 사업 기술 참여 등 입찰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 한화디펜스는 호주 생산 시설을 통해 단순히 호주 육군에만 자주포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영국, 유럽 등 여러 사업의 서플라이 허브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20에서 30년간 예정된 호주 자주포 사업을 위한 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호주에서 생산할 제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화디펜스는 현재 독일 라인메탈과 함께 최종 후보자로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계약 규모는 최대 10조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호주 장갑차 최종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이번 K9 계약이 실보다는 득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면서 차세대 장갑차에 최종 선정되면 호주 현지에서 생산하는 게 핵심이 될 텐데 미리 호주의 생산 거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호주 방문에서는 방산 계약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한국은 얼마 전 요소수 파동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만 의존하는 원자재 수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현재 한국은 원료와 원자재 공급망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호주의 광활한 영토에는 철광석, 희토류, 리튬, 니켈 등 여러 자원이 묻혀 있는데 매장량으로 따지면 세계 1위에 달합니다. 이 자원들은 우리가 생산하는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주요 원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차관은 우리가 수입하는 광물과 원자재의 40%가 호주에서 온다며 첨단 산업 육성의 호주와의 공급망 안정이 상당히 중요해 대통령께서 원포인트로 호주만 다녀오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호주의 이번 원자재 협력을 보면서 중국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소수를 비롯해 상당수의 원자재를 한국이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호주에 의존한다면 자신들의 위상이 좁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특히 더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국이 협력하는 국가가 호주라는 점입니다. 호주는 미국과 함께 반중 심리가 강한 나라이며 쿼드, 오커스, 파이브 아이즈 모두에 소속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선진국 그룹 중 가장 중요한 국가가 한국과 협력하기 시작한다면 나머지 국가들도 한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한 중국이 두려워하는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는 중국의 CATL이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처음 일본의 파나소닉과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을 넘더니 순식간에 1위를 달성했는데요. 이 배경에는 중국의 배터리가 LFP 배터리로 엄청난 가격 경쟁력 덕분이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인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니켈, 카드미움, 망간 등 3가지 물질을 섞어서 양극재를 만들면 삼원계 배터리이고 리튬 인산철을 쓰면 LFP 배터리입니다. 성능과 품질은 삼원계 배터리가 월등하지만 아직까지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데요. 만약 한국과 호주 사이에 원자재 협력이 견고해지면 전기차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에서도 승기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편 전문가들은 한국과 호주의 국빈 방문이 성사된 데에는 경제적 관점에서 양측의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수소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인 호주는 한국의 한 발 앞선 수소, 생산, 저장, 운송 기술력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부는 호주가 보유한 자원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국빈 방문에서 청정에너지, 인공지능, 디지털 통상, 우주 분야 등 신성장 협력 모델을 창출, 공동 번영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청정 수소 공급망 구축, 그린 블루 수소 생산 협력, 수소 모빌리티 등 수소 경제에 관해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호주 캔버라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호주 용사와 유가족 초청 만찬을 주재하고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날 만찬은 문 대통령 국빈 방문 계기,
한 호주 동맹을 확인하기 위한 보훈행사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 호주군이 세웠던 가평 전투 공로를 확인하고 올해 70주년을 계기로 과거 혈맹 인연을 계속 이어가자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호주는 6.25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가입 이후 국제사회 일원으로 첫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호주는 유엔 참전국 가운데 5번째로 많은 규모의 병력 총 17,164명을 파견해 340명이 전사했고 1,21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호주군 제3대대는 1951년 4월 가평 전투 당시 영연방 제27여단과 함께 가평천 일대에서 치열한 전투로 5배 많은 중공군의 남진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으며 호주군의 활약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새 방어진지를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안 맥클린 크로포드 제독, 콜린 니콜라스 칸 장군, 노먼 골드스핑크 참전용사, 케빈 콜린 베리만 참전용사 등 참전용사 및 유가족 60여 명이 초청됐습니다. 호주 측에서는 퍼피 더튼 국방장관, 앤드류 지 보훈 장관 등 호주 연방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크로포드 제독은 감사 영상에서 명예로운 전쟁에 참여해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게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라고 말했으며 칸 장군은 오늘날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훌륭한 재건 과정에 작은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한국의 성장에 작게나마 기여한 것을 큰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호주는 가평 전투를 기념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캔버라, 시드니 등 호주 여러 도시의 한국전 참전비 건립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호주는 마을길과 공원 등의 이름에 가평을 붙이고 있습니다. 호주는 한국의 IMF 사태 당시에도 마지막까지 자금을 빼지 않아 한국의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호주 국빈 방문 중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하라는 권유를 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회견 내용은 일본의 불똥이 튀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올림픽 보이콧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벌써부터 일본에 대한 배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미 온 힘을 다해 일본의 도쿄올림픽 개최를 지지했다며 이제는 일본이 응당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를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뒤통수 치지 말라는 것이죠. 중국은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도쿄올림픽에 사상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보내 성공을 기원하며 동참했습니다. 정부 관료도 한국으로 따지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대표로 파견의 격을 갖췄습니다. 또한 시 주석은 지난 10월 기시다 총리 취임 축하 전화에서 중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라며 일본이 베이징 올림픽에 적극 참가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이 일본에 강력히 맞서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 시장에서 일본 차를 엄청나게 팔아줬기 때문입니다. 우선 작년에 중국 자동차 시장은 당연히 세계 최대일 뿐 아니라 빅마켓 중에 판매 감소가 거의 일어나지 않은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년보다 2% 줄어드는데 그쳤습니다. 승용차는 전년보다 6% 감소했지만 상용차가 19% 증가한 덕분이었습니다. 반면 유럽은 24%, 미국은 15% 시장이 축소됐습니다. 이 중요한 중국 시장에서 작년에 일본 차들이 얼마나 팔렸는지 보겠습니다. 일본 차 회사들은 중국에서만 520만 대를 팔아 점유율 26%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에서 팔린 승용차 4대 중 1대꼴로 일본 차였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 차가 위상이 높아진 것은 사드 보복으로 한국의 현대차가 밀려난 데 있습니다. 일본이 작년에 중국에서 판 자동차인 520만 대는 작년에 일본 전체 신차 판매량인 460만 대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 일본차 업체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의 작년 일본차 판매 합계인 534만 대를 거의 따라왔습니다. 아마도 올해나 내년쯤에는 중국 내 일본차 판매량이 미국 내 일본차 판매량을 넘어 일본차의 최대 시장으로 등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자국에서 일본차를 엄청나게 팔아주고 도쿄올림픽도 적극적으로 지지해줬는데 일본은 결국 자신들에게 올림픽 보이콧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올림픽 보이콧을 하고 한국이 호주와 협력할 줄 알았다면 자국 시장에서 일본에 점유율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과 호주의 아름다운 협력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